때는 혹한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888년 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댁의 몸종으로 일하던 25살의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본래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던 소월은 남편이 돌림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시댁의 모진 구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 과부 팔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쳤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월을 타박했습니다. 결국 소월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입한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한서 댁의 망나니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의 처소를 드나들며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과부 주제의 얌전은 무슨? 이리 와 내 수청을 들라. 완수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월은 매번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완수는 수박 나인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는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입한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월이가 마님의 금비녀를 훔쳤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불 속에서 나온 비녀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런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입한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모진 매질까지 당한 채 한겨울 밤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헤매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밭을 헤매던 그녀는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요.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품팔이로 전국을 떠도는 28살의 호라비 한석이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품에 안긴 소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한석은 간절히 외치며 안도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주막에 도착한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은 주막 주인에게 애처롭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선 소월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석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얼어 죽어가는 걸 데려와서 어쩌자고. 주막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방을 내주었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붙은 놈이라며 수군거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석 달째 전국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한석은 소월에게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계속해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주막 할머니도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총각도 있구먼. 참 마음씨가 고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의 목소리에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 사랑방입니다. 몸이 아직 쇠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 또한 가족을 잃은 처지라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월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엔 다시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서는 위험하니 서로 의지하며 다닙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인께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저도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한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월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주막에 앉아 서로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고 힘이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작은 고을에 도착하여 작은 토담집 하나를 얻어 정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돌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방은 비록 작았지만 밤에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림막 너머로 들려오는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하. 봄이야, 아비가 미안하다. 한석의 잠꼬대의 소월도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여보, 보고 싶어요. 소월의 울먹임에 한석도 가슴이 미어져 잠을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소월이 싸준 점심 꾸러미를 받을 때 한석의 손이 스치면 두 사람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예. 부인도 집에서 무리하지 마시오. 어느 날 소월이 몸살로 자리에 알아누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석은 크게 놀라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오? 제가 약을 쥐어오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소월의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녀를 간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라면서 한 집에 산다지? 쯧쯧, 과부랑 호라비가 살을 섞고 사는 게지, 뭘.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월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세댁, 같이 사는 그 총각이랑 언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거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당황하는 소월의 모습에 아주머니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는 고을 사또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느질 솜씨는 처음 보네. 참으로 곱구나. 사또 부인은 소월에게 더 큰 일을 맡겨보겠다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소월을 시기하여 그녀가 만든 옷감을 몰래 더럽히는 등 회방을 놓았습니다. 한석 또한 뛰어난 농사 실력을 인정받아 사또 댁 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지만 기존 머슴들의 텃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만든 치마에 누군가 고의로 먹물을 쏟아부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월이 울먹이자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좌절한 소월의 손을 한석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것이오. 우리 힘내요. 서로가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사또 부인의 조사로 소월을 모함했던 바느질쟁이의 소행이 밝혀졌고 그녀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석 역시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사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행이오. 술기운이 돌자 한석이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소월,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오.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소월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한석은 여러 농장을 관리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각자의 사업을 키워나갔고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소월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죽은 남편의 기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죄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죽은 아내와 딸을 잊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오. 소월, 저는 당신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며 과거와 진심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사또 부부의 주례 아래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일세.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야.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큰 기와집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월의 말에 한석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거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복에 대한 때는 혹한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888년 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댁의 몸종으로 일하던 25살의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본래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던 소월은 남편이 돌림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시댁의 모진 구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 과부 팔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쳤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월을 타박했습니다. 결국 소월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이판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판서 댁의 망나니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의 처소를 드나들며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과부 주제의 얌전은 무슨? 이리 와 내 수청을 들라. 완수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월은 매번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완수는 수박 나인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는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입한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월이가 마님의 금비녀를 훔쳤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불 속에서 나온 비녀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런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입한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모진 매질까지 당한 채 한겨울 밤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헤매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밭을 헤매던 그녀는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요.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품팔이로 전국을 떠도는 28살의 호라비, 한석이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품에 안긴 소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약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한석은 간절히 외치며 안도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주막에 도착한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은 주막 주인에게 애처롭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선 소월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석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얼어 죽어가는 걸 데려와서 어쩌자고. 주막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방을 내주었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붙은 놈이라며 수군거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석 달째 전국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한석은 소월에게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계속해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주막 할머니도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총각도 있구먼. 참 마음씨가 고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의 목소리에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 사랑방입니다. 몸이 아직 쇠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 또한 가족을 잃은 처지라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월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엔 다시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서는 위험하니 서로 의지하며 다닙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인께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저도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한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월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주막에 앉아 서로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고 힘이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작은 고을에 도착하여 작은 토담집 하나를 얻어 정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돌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방은 비록 작았지만 밤에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림막 너머로 들려오는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하. 봄이야, 아비가 미안하다. 한석의 잠꼬대의 소월도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여보, 보고 싶어요. 소월의 울먹임에 한석도 가슴이 미어져 잠을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소월이 싸준 점심 꾸러미를 받을 때 한석의 손이 스치면 두 사람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예. 부인도 집에서 무리하지 마시오. 어느 날 소월이 몸살로 자리에 알아누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석은 크게 놀라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오? 제가 약을 쥐어오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소월의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녀를 간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라면서 한 집에 산다지? 쯧쯧, 과부랑 호라비가 살을 섞고 사는 게지, 뭘.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월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세댁, 같이 사는 그 총각이랑 언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거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당황하는 소월의 모습에 아주머니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는 고을 사또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느질 솜씨는 처음 보네. 참으로 곱구나. 사또 부인은 소월에게 더 큰 일을 맡겨보겠다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소월을 시기하여 그녀가 만든 옷감을 몰래 더럽히는 등 회방을 놓았습니다. 한석 또한 뛰어난 농사 실력을 인정받아 사또 댁 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지만 기존 머슴들의 텃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만든 치마에 누군가 고의로 먹물을 쏟아부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월이 울먹이자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좌절한 소월의 손을 한석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것이오. 우리 힘내요. 서로가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사또 부인의 조사로 소월을 모함했던 바느질쟁이의 소행이 밝혀졌고 그녀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석 역시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사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행이오. 술기운이 돌자 한석이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소월,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오.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소월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한석은 여러 농장을 관리하며 큰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각자의 사업을 키워나갔고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소월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죽은 남편의 기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죄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죽은 아내와 딸을 잊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오. 소월, 저는 당신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며 과거와 진심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사또 부부의 주례 아래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일세.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야.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큰 기와집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월의 말에 한석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거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복에 대한 때는 혹한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888년 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댁의 몸종으로 일하던 25살의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본래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던 소월은 남편이 돌림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시댁의 모진 구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 과부 팔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쳤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월을 타박했습니다. 결국 소월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이판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판서 댁의 망나니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의 처소를 드나들며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과부 주제의 얌전은 무슨? 이리 와 내 수청을 들라. 완수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월은 매번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완수는 수박 나인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는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판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월이가 마님의 금비녀를 훔쳤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불 속에서 나온 비녀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런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이판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모진 매질까지 당한 채 한겨울 밤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헤매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밭을 헤매던 그녀는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요.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품팔이로 전국을 떠도는 28살의 호라비, 한석이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품에 안긴 소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죽지 마시오. 한석은 간절히 외치며 안도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주막에 도착한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은 주막 주인에게 애처롭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선 소월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석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얼어 죽어가는 걸 데려와서 어쩌자고. 주막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방을 내주었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붙은 놈이라며 수군거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석 달째 전국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한석은 소월에게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계속해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주막 할머니도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총각도 있구먼. 참 마음씨가 고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의 목소리에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 사랑방입니다. 몸이 아직 쇠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 또한 가족을 잃은 처지라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월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엔 다시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서는 위험하니 서로 의지하며 다닙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인께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저도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한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월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주막에 앉아 서로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고 힘이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작은 고을에 도착하여 작은 토담집 하나를 얻어 정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돌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방은 비록 작았지만 밤에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림막 너머로 들려오는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하. 봄이야, 아비가 미안하다. 한석의 잠꼬대의 소월도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여보, 보고 싶어요. 소월의 울먹임에 한석도 가슴이 미어져 잠을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소월이 싸준 점심 꾸러미를 받을 때 한석의 손이 스치면 두 사람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예. 부인도 집에서 무리하지 마시오. 어느 날 소월이 몸살로 자리에 알아누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석은 크게 놀라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오? 제가 약을 쥐어오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소월의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녀를 간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라면서 한 집에 산다지? 쯧쯧, 과부랑 호라비가 살을 섞고 사는 게지, 뭘.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월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세댁, 같이 사는 그 총각이랑 언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거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당황하는 소월의 모습에 아주머니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는 고을 사또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느질 솜씨는 처음 보네. 참으로 곱구나. 사또 부인은 소월에게 더 큰 일을 맡겨보겠다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소월을 시기하여 그녀가 만든 옷감을 몰래 더럽히는 등 회방을 놓았습니다. 한석 또한 뛰어난 농사 실력을 인정받아 사또 댁 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지만 기존 머슴들의 텃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만든 치마에 누군가 고의로 먹물을 쏟아부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월이 울먹이자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좌절한 소월의 손을 한석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것이오. 우리 힘내요. 서로가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사또 부인의 조사로 소월을 모함했던 바느질쟁이의 소행이 밝혀졌고 그녀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석 역시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사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행이오. 술기운이 돌자 한석이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소월,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오.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소월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한석은 여러 농장을 관리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각자의 사업을 키워나갔고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소월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죽은 남편의 기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죄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죽은 아내와 딸을 잊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오. 소월, 저는 당신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며 과거와 진심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사또 부부의 주례 아래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일세.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야.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큰 기와집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월의 말에 한석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복에 대한 때는 혹한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888년 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댁의 몸종으로 일하던 25살의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본래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던 소월은 남편이 돌림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시댁의 모진 구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 과부 팔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쳤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월을 타박했습니다. 결국 소월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입판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판서 댁의 망나니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의 처소를 드나들며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과부 주제의 얌전은 무슨? 이리 와 내 수청을 들라. 완수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월은 매번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완수는 수박 나인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는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입판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월이가 마님의 금비녀를 훔쳤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불 속에서 나온 비녀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런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이판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모진 매질까지 당한 채 한겨울 밤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헤매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밭을 헤매던 그녀는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요.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품팔이로 전국을 떠도는 28살의 호라비 한석이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품에 안긴 소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약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한석은 간절히 외치며 안도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주막에 도착한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은 주막 주인에게 애처롭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선 소월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석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얼어 죽어가는 걸 데려와서 어쩌자고. 주막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방을 내주었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붙은 놈이라며 수군거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석 달째 전국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한석은 소월에게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계속해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주막 할머니도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총각도 있구먼. 참 마음씨가 고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의 목소리에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 사랑방입니다. 몸이 아직 쇠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 또한 가족을 잃은 처지라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월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엔 다시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서는 위험하니 서로 의지하며 다닙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인께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저도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한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월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주막에 앉아 서로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고 힘이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작은 고을에 도착하여 작은 토담집 하나를 얻어 정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돌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방은 비록 작았지만 밤에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림막 너머로 들려오는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하. 봄이야, 아비가 미안하다. 한석의 잠꼬대에 소월도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여보, 보고 싶어요. 소월의 울먹임에 한석도 가슴이 미어져 잠을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소월이 싸준 점심 꾸러미를 받을 때 한석의 손이 스치면 두 사람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예. 부인도 집에서 무리하지 마시오. 어느 날 소월이 몸살로 자리에 알아누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석은 크게 놀라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오? 제가 약을 쥐어오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소월의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녀를 간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라면서 한 집에 산다지? 쯧쯧, 과부랑 호라비가 살을 섞고 사는 게지, 뭘.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월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세댁, 같이 사는 그 총각이랑 언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거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당황하는 소월의 모습에 아주머니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는 고을 사또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느질 솜씨는 처음 보네. 참으로 곱구나. 사또 부인은 소월에게 더 큰 일을 맡겨보겠다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소월을 시기하여 그녀가 만든 옷감을 몰래 더럽히는 등 회방을 놓았습니다. 한석 또한 뛰어난 농사 실력을 인정받아 사또 댁 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지만 기존 머슴들의 텃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만든 치마에 누군가 고의로 먹물을 쏟아부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월이 울먹이자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좌절한 소월의 손을 한석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것이오. 우리 힘내요. 서로가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사또 부인의 조사로 소월을 모함했던 바느질쟁이의 소행이 밝혀졌고 그녀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석 역시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사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행이오. 술기운이 돌자 한석이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소월,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오.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소월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한석은 여러 농장을 관리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각자의 사업을 키워나갔고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소월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죽은 남편의 기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죄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죽은 아내와 딸을 잊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오. 소월, 저는 당신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며 과거와 진심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사또 부부의 주례 아래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일세.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야.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큰 기와집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월의 말에 한석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거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복에 대한 때는 혹한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888년 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댁의 몸종으로 일하던 25살의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본래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던 소월은 남편이 돌림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시댁의 모진 구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 과부 팔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쳤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월을 타박했습니다. 결국 소월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입한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한서 대개망나니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의 처소를 드나들며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과부 주제의 얌전은 무슨? 이리 와 내 수청을 들라. 완수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월은 매번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완수는 수박 나인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는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입한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월이가 마님의 금비녀를 훔쳤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불 속에서 나온 비녀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런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입한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모진 매질까지 당한 채 한겨울 밤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헤매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밭을 헤매던 그녀는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요.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풍파리로 전국을 떠도는 28살의 호라비, 한석이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품에 안긴 소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약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한석은 간절히 외치며 안도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주막에 도착한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은 주막 주인에게 애처롭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선 소월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석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얼어 죽어가는 걸 데려와서 어쩌자고. 주막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방을 내주었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붙은 놈이라며 수군거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석 달째 전국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한석은 소월에게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계속해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주막 할머니도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총각도 있구먼. 참 마음씨가 고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의 목소리에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 사랑방입니다. 몸이 아직 쇠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 또한 가족을 잃은 처지라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월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엔 다시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서는 위험하니 서로 의지하며 다닙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인께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저도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한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월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일 뿐입니다.